자, 변액보험 에센셜 102제, 우리 2장이죠. 생명보험의 이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센셜 25번 문제는요. 생명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생명보험의 운영 원리는 무엇인가? 어떤 사건의 발생 비율은 1회나 2회 관측으로는 예측이 어렵지만 관찰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원리, 뭐죠? 대수의 법칙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이 또 하나의 원리인 것이죠. 들어오는 보험료와 나가는 보험금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보험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정답은 3번이고요.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장래에 수입되는 보험료의 총액, 들어오는 돈이죠. 향후 고객에게 지급될 보험금, 사업비, 나가는 돈이죠. 이런 지출 등이 같도록 하는 원칙, 들어오는 수, 나가는 지가 서로 같은 상등하는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밑에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에서 사용되는 생명표는 무엇인가? 2019년 4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제9회 경험생명표,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9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자 수에 상관없이 보험 계약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항상 적용된다. 횟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정확한 요율을 계산하기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수에 상관없이가 아니라 대수의 법칙과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생명표란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0년에 몇 명 정도 사망 또는 생존할 것인가를 산출한 것이다. 10년이 아니고 1년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고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표를 경험생명표라고 한다. 국민생명표라고 하죠. 경험생명표는 우리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만든 생명표를 경험생명표라고 하죠. 우리가 보험사업은 국민생명표가 아니라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센셜 26번 문제는요. 우리 보험료 산출 방식, 3위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을 통한 보험료 산출은 세 가지 예정 기초율,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되겠죠. 그 이외에도 계약 유지율, 판매량, 목표 이익 등을 반영해서 회사별 상황에 맞는 최적 가정으로 책정한다. OX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뭐죠? 5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3위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 중에서 누가 더 보수적이에요? 3위원 방식이 더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관련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험료 산출 방식은 우리는 2013년 이후부터는 현금 흐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3위원 방식에서 중도, 만기 보험금 등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당연히 저축 보험료가 되겠고요. 기초율은 뭐죠? 예정 이율에 따라 산출되겠죠.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3위원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경우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는 저축보험료가 아니라 위험보험료가 될 것이고요. 예정 이율에 따라서 저축보험료가 산출되고요. 예정 사업 비율에 따라서 우리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이 산출되겠죠. 현금 흐름 방식은 3위원 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보다 보수적으로 책정한다. 바뀌었죠? 3위원 방식이 더 보수적이고 현금 흐름 방식은 최적 가정으로 산출되고요. 자, 27번 문제. 책임 준비금의 구성 항목인데요. 다음 중 보험회사의 책임 준비금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올바른 설명이에요. 1번. 구성 항목 중에서 지급 준비금의 비중이 가장 크다. 비중이 가장 큰 건 뭐예요? 자연보험료와 평균보험료의 차이, 보험료 적립금의 비중이 가장 크죠? 틀렸고요. 2번.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 적립이 필요 없다. 자연보험료라면 필요 없겠지만 평균 보험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죠. 3번.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순보험료 일부를 적립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이것이 이제 맞는 지문이겠네요. 4번.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은 질매식 책임준비금에 비해서 계약 초기에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작다, 크죠.
순보험료식은 사업비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순보험료를 다 모으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순보험료 일부를 앞에서 땡겨서 쓰는 질매식에 비해서는 초기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크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련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전 보험기간 동안의 자연보험료를 계약자가 선택한 납입기간에 걸쳐서 예정 이유를 고려해서 평준화시키죠. 그런 보험료를 우리가 평준보험료라고 하고 정액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연보험료, 정액보험료이고요.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관 문제이기 때문에 사지선다형인 거죠. 여기를 가, 여기를 나 했을 때 가번을 뭐 자연보험료, 평준보험료 나눠서 보기를 만들고 나번을 정액보험료, 비례보험료 나누는 거죠. 실제로는 만약에 괄호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정액보험료보다는 평준보험료로 괄호 넣기 문제로 나오겠죠. 만약에 단답형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정액과 평준의 개념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업연도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뭐죠? 지급준비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함정 보겠습니다.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은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이거 뭐예요? 지급준비금에 대한 설명이죠.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은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미상각 신계약비는 책임준비금 구성 항목 중에 하나이다. 미상각 신계약비는 나중에 해지 공제할 때 빼주는 금액이죠. 우리 책임준비금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 개가 나와 있지만 끝이 전부 다 금으로 끝나죠. 얘는 지금 비이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의 구성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여러분이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매년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28번 문제는요. 책임준비금의 적립 방법, 우리 순보험료식과 질매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표에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한 비교로 틀린 것은 적립 방법은 순보험료식은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상태로 책임준비금 전체 순보험료를 잘 적립하는 방식이고요. 질매식은 신계약비가 앞쪽에 너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서 순보험료의 일부를 앞쪽에서 땡겨서 쓰고 뒤에 가서 갚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 책임준비금 적립이고 신계약비 재원은 순보험료식은 그러면 앞에 모여있는 신계약비를 어떻게 해요? 과거 계약에서 사업비 재원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이고요. 질매식은 순보험료 일부를 땡겨서 쓰는 방식이죠. 순보험료에서 대체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계약자 배당은 질매식은 그 순보험료를 미리 땡겨 쓴 거니까 배당과는 상관없는데 지금 순보험료식 같은 경우는 기존 계약의 사업비를 땡겨왔으니까 기존 계약자 입장에서는 배당이 지연되거나 배당 규모가 축소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요건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잘못된 것 같고요. 적립 규모, 계약 초기에 적립 규모가 상대적으로 순보험료식은 크고요. 그 다음에 질매식 같은 경우는 적립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단점이었죠. 서로 간에 요거는 잘 구별해 주셔야 되고 틀린 거 정답은 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초년도에 신계약비 지출로 인해서 부족해진 부가보험료를 순보험료 부분에서 미리 땡겨서 대체해서 사용하고 차년도 이후에 부가보험료를 가지고 대체하는 갚아나가는 이런 방식이 뭐라 그랬죠? 질매식 책임준비금이었고요. 보험사고의 형태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 사망이냐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망하면 보상하는 사망보험, 생존하면 보상하는 생존보험 두 개가 섞여 있는 생사 혼합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과 분류 방법, 분류 결과 요거 여러분이 매칭하는 것도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함정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질매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은 사업비에 관한 것을 일체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순보험료식에 대한 설명이죠.
질매식은 사업비 중에서도 신계약비를 고려해서 미리 땡겨 쓰고 갚는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이고요. 질매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은 순보험료식보다 계약 초기에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된다. 그래서 이런 함정 눈여겨보시고 29번 문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해지할 수 없죠. 1개월 이내에는 해지할 수 있고요. 2번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1년이 지났을 경우 이것도 해지할 수 없고요. 원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이후에 해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1년이니까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죠. 그래서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는 3번이 될 것 같고요. 계약자가 중요한 알릴 사항에 대해서 고의로 잘못 알린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잘못 알렸다고 하면 당연히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3년이 경과한 경우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숫자는 1개월, 2년, 3년이죠. 이 숫자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관련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요걸 우리가 보장성 보험으로 정의했죠. 보험 계약의 성립 조건은 두 가지죠. 계약자는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는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하고요. 조심하실 거 증권 교부는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지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관 교부 및 명시의 의무 이걸 위반한 것이어서 해지할 수 있고요. 보험계약은 해지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고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증권 교부를 통해서 성립한다. 보험증권 교부는 성립 조건이 아니었죠.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생명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특약 자체만으로 보험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성립될 수 없죠. 주계약은 주계약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특약은 특약만으로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30번 문제는 이제 청약 철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계약자인 A씨가 B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언제인가? 증권 교부한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그 중에서 짧은 기간이죠. 자, 보험 계약 청약일은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30 하면 7월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철회할 수 있고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20일 더하기 15일 하면 8월 4일까지 철회할 수 있죠. 둘 중에서 짧은 날이니까 7월 31일이 최종적인 철회 가능일이죠. 정답은 3번 7월 31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숫자 기억하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전문 금융 소비자란 우리가 일반 금융 소비자, 전문 금융 소비자 나누고 있죠. 전문 금융 소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기관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나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 보험 계약자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전문성과 위험에 대한 대비 능력, 요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전문 금융 소비자로 저희가 구별하고요. 두 번째,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가 갖게 되는 권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이 3개월도 중요하고 취소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일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할 수 있고요.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증권 받기 전에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없다가 다 틀린 거죠, 지금. 보험계약자는 증권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증권 받은 날로부터는 15일이고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죠.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거 뭐예요? 우리 약관의 교부 및 명시의 의무 위반이죠. 그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죠. 잘못 설명한 거고요. 생명보험계약은 보험 대상을 사람의 생존과 사망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 계약이 아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했고요. 사망이나 생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권 계약이죠. 이런 함정들도 여러분이 잘 체크하시고 31번은요. 보험 계약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의 표준 약관상 보험 계약 내용 중에서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한 것, 승낙 여부가 중요한 거죠. 딱 하나 가능하죠. 뭐죠? 보험 수익자. 그러니까 가입금액, 종목, 납입 방법 이런 것들은 모두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보험 수익자 4번은 승낙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시 해지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가? 3년 이내에 청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돼야 되고 해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야 되고 3년 이내에 그러면 밀린 연체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부활 청약을 해야 되고 그게 승낙이 됐을 경우에 부활이 가능한 것이죠. 자, 연관 함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종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뭐만 가능하다? 수익자만 가능하다.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수익자만 승낙이 필요 없다. 그것도 역시 기억하시고요. 자, 32번은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와 납입 최고, 특별 부활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의 특별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압류 같은 것들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돈을 이미 지불했다. 이거를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동의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돈 낸 사람. 피보험자가 아니고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수익자가 다시 보험회사에 내고 그리고 계약자를 수익자로 변경해서 부활할 수 있는 요 제도를 우리가 특별 부활 제도라고 하죠. 1번, 청약 시 보험 수익자는 계약 해지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되죠. 두 번째,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해서 해지된 계약이 특별 부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특별 부활을 청약할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승낙하도록 하고 있고요. 해지 당시에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를 얻어서 부활할 때는 계약자를 수익자로 변경해서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책임 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후에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요. 연관 함정, 보험 계약에 관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협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금융분쟁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가 맞는 지문이고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정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구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구두 동의는 안 되고요. 반드시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함정들도 유의하시고요. 33번 문제부터는 다시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 33번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A씨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이때 이제 지방소득세 별도니까요. 지방소득세 별도라고 하면 12%,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3.2%가 일단 세율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개인 사업자인 A씨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동안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로 우리가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뭐죠? 개인 계약인 경우죠.
우리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세액공제 없음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 가운데서 세액공제 없음을 여러분이 고르려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요.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생명보험에서 이번에는 보험금 수령 시의 세제 혜택은 뭐가 있느냐? 저축성 보험에서 보험 차익 비과세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고요. 연금소득 분리과세 가능하죠. 일정 금액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하고요.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 그래서 우리 1인당 5천만 원까지 65세 이상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령시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납입시냐 수령시냐 여러분이 구별해서 잘 챙겨두시고, 만약에 지금 수령시 세제 혜택이 아닌 것은 해서 위에 있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가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나머지 세 개에다 섞었기 때문에 다 맞는 얘기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세액공제는 납입시 혜택이고 나머지는 수령시 혜택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구별하셔야 되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는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안 된다 그랬죠.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 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면 얘는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인 것이죠. 그런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되겠죠. 이거는 초과가 아니라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함정 유의하시고요. 34번 문제는 연금 계좌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떠올릴 거는 4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하죠. 마찬가지로 12%가 기본이고요. 다만 근로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신고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해 주죠. 그래서 15%로 우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은 우리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을 늘려서 원래는 연금 계좌에서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고 퇴직 연금을 포함하면 우리가 300만 원 추가해서 7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한도를 200만 원 늘려서 90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1억 2천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대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깎지요. 그래서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깎아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서 해야죠. 원칙적으로는 연금 400에 퇴직연금 300, 12%가 이제 원칙이고요. 4천만 원,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적용하고요. 1억 2천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소득 세액공제를 우리 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으로 낮추고요.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은 합산한도를 7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음 중 세액공제 틀리게 설명한 거 고르랍니다. 자, 1번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등이 대상이다. 그렇죠. 2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있으면 4천만 원 이하죠. 세액공제율은 15%, 그래서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를 별도로 적용하고요. 자영업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하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다. 4번이 틀렸죠. 얘는 아니죠. 우리가 확정급여형이 아니라 DB형이 아니라 확정기여형 DC형하고 그 다음에 우리 IRP 개인 퇴직계좌 요 경우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시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인 A씨가 연금저축계좌에 500만 원, 퇴직연금 계좌에 2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받게 되는 세액공제 금액은, 자, 종합소득 금액이 4천, 그리고 근로소득이 5,500 이하인 경우니까 얘는 지금 6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넘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12% 공제가 될 거예요. 1억 2천이 안 되니까 한도는 연금 계좌에서 4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이지만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연금에서 4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퇴직연금은 플러스 300만 원까지죠. 그러니까 200만 원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실제 낸 거는 700만 원이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연금에서 400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200 그래서 600만 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몇 프로였죠? 12%. 그러면 6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72만 원이 세액공제 금액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요. 요 한도 맨 처음에 요게 4천만 원이나 5,500만 원 이하냐 1억이나 1억 2천만 원 이상이냐 요걸 여러분이 챙겨봐 주셔야 되고 대부분은 그 사이 구간 정상적인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연금은 얼마까지?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얼마까지? 300만 원까지 더한 다음에 12%만 곱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72만 원이고요. 관련한 함정 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사업자도 가능하고요.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얘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죠. 다만 나이에 따라서 수령 연령에 따라서 저율과세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5% 만약에 지방소득세를 뺀다 그러면 5%죠. 70에서 79세까지는 4% 포함하면 4.4. 그 다음에 80세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3%죠. 3.3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연령에 따라서 저율과세한다. 그런데 세 항목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장애인 전용보험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원래는 12%를 장애인이기 때문에 15%로 공제해 주죠.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게 틀렸죠.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함정 기억해 주시고요. 35번 문제는 저축성 보험과 세금인데요. 다음 중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으로 맞는 것은 종신형 연금보험은 끝까지 종신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요. 중도에 중도 환매할 수 없어야 되고요.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받을 수 없고요. 사망하게 되면 상속할 수 없게 모든 계약이 소멸돼야 되는 게 조건이죠. 1번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이거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 1억 원이고요. 50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비슷해 보이지만 50세가 아니라 55세 이후부터고요. 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할 것. 이것도 아니죠. 요거는 월 저축식, 월 적립식 저축보험의 요건이 해당되는 것이고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할 것.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종신형 연금과 함께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죠. 얘는 일단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매달 납입보험료는 균등해야 되고요. 선납이 허용이 되지만 6개월 이내로 제한되고요. 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되죠. 요 조건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챙겨두시고 현재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보험 차익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계약자 한 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은 1억 원이죠. 1억 원 잘 기억해 주시고 자 함정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만기 환급금에서 계약기간 중도에 받는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낸 돈과 받는 돈의 차이죠. 그러니까 만기 환급금 또는 중도 환급금, 해지 환급금에서 뭘 빼준 거예요?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 차익이 되겠죠. 보험금이 아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분류과세한다고 했는데 분리과세하죠. 그래서 우리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만약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고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역시 종합소득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분류과세한다는 건 틀린 지문이죠. 자, 36번은요.
연금소득 분리과세와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에요. 자, 다음 중 연금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틀린 것은 1번 65세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5%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기본적으로 4%예요.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받는 것과 비교해서 작은 걸 적용하거든요. 나이는 어땠죠? 70세 미만.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70에서 79세까지는 4%를 적용하고요.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65세는 70세 미만이죠. 그럼 연령별로 하면 5%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종신계약은 4%니까 더 작은 4%의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것 같아요. 두 번째, 70세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4%의 세율을 적용한다. 70세는 원래도 연령별로도 4%, 종신계약도 4%니까 그냥 4% 맞고요. 85세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따라서 80세 이상은 3%인데 종신계약은 4%, 둘 중에 적은 걸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3%가 맞겠죠. 4번,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에서 70%를 적용하죠. 연금을 10년 이상이냐,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맞는 그런 내용이죠.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지금 잘못된 거고요. 연령별 세율도 중요하지만 종신계약과 비교해서, 종신계약일 때 그 세율과 비교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얼마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냐? 면세점이 되는 거죠. 1,200만 원. 요거 꼭 기억하시고,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한도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해서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저희가 과세하죠. 그때 세율은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죠. 그러니까 기타소득 15%가 될 거고요.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은 은행과 보험회사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다. 판매되죠.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함정도 챙겨주시고요. 37번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계산입니다.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식이 잘못된 것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주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사업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고요.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연금소득공제를 빼주게 되겠죠. 연금소득공제를 빼주게 되고, 이자소득은 이자수익금액 전액이 되는 것이고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의 산출세액의 계산식은, 그러면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소득에서 일정한 공제하는 걸 다 빼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그럼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준 게 산출세액이 되겠고요. 거기서 세액 공제할 부분을 공제하고 실제 남는 금액을 실제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요 세율은 굉장히 드문 문제예요. 자주 나오지 않는데, 종합소득에서는 먼저 기억하실 거는 1,200만 원 이하, 얘가 6%라는 거하고 맨 끝 10억 원 초과가 45%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가 15%, 그리고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가 24%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4%고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6%, 45%는 꼭 기억하시고요. 요 세 개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도 어려우면 4,600에서 8,800이 24%다. 이건 출제됐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최저세율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죠. 최저 6%, 최고 45% 꼭 기억하시고, 자, 함정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인 경우 이거 1,200만 원 이하죠. 그럼 얘는 얼마죠? 15%가 아니라 6%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피보험자의 사망 및 질병을 원인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이 원인이 된 종신보험 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죠. 상속세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지문도 챙겨두시고요. 자, 38번은 우리 상속세의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이고요. 2천에서 1억까지는 2천만 원, 그리고 1억 초과인 경우는 20%인데 최고 한도는 2억 원까지. 이거 한꺼번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중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순금융재산이 4천만 원인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한다. 4천만 원은 2천에서 1억 사이죠. 그러면 2천만 원을 무조건 공제하죠. 2번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인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2천만 원 이하는 전액이고요. 종신보험의 수령보험금은 순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포함되고요. 4번 상속에 의한 금융재산은 1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천만 원에서 1억 초과인 경우에는 20%인데 한도가 1억 원이 아니고 2억 원 한도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금 5천만 원, 예금 3천만 원, 대출 1,000만 원에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지금 자산이 5천, 3천, 8천에 대출이 1,000만 원이 있으니까 공제해주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은 7천만 원이에요. 금융상속재산이. 그러면 얘는 2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죠. 그러면 2천만 원을 정액으로 공제하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금융재산 상속 공제 금액은 순금융재산 곱하기 몇 %인데 얘가 2억 원 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퍼센트는 20%죠. 다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하고요. 2천에서 1억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정액 공제한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함정 볼게요. 상속재산 중에서 순금융재산이 5천만 원일 경우 전액을 공제한다. 5천만 원은 2천만 원과 1억 사이니까 전액이 아니라 2천만 원을 공제하겠죠. 순금융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 20%를 공제한다. 이것도 아니죠. 2천만 원을 공제한다. 39번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인데요. 다음 표에서 김생명 씨의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얼마냐? 김생명 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라는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여재산은 1억 원이에요. 총 납입 보험료 5천만 원 가운데서 2천만 원은 김생명 씨가 냈고 3천만 원은 아버지가 납입했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1억 원인데 전체로 낸 돈이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중에서 내가 내지 않은 돈, 아버지가 낸 돈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을 아버지가 냈죠. 그러니까 60%를 아버지가 냈네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돈은 증여재산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억 원의 60%면 6천만 원은 증여재산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김생명 씨가 냈으니까 이거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죠. 정답은 6천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요 계산 문제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낸 거는 증여든 상속이든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내가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세금, 증여세, 상속세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 보험 수익자, 실질 보험료 납입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해서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 이때 증여냐 아니면 상속이냐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낸 사람, 계약자, 돈을 받을 사람, 수익자. 이게 같냐 다르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두 사람이 같으면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받은 거니까 증여도 상속도 해당이 안 돼요. 다를 경우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에 해당이 되는 거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증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일부만 냈다. 그럼 앞에 우리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비율대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얘는 지금 수익자하고 계약자, 납입자가 같다잖아요. 그럼 얘는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과세가 안 된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상속 재산 중에서 순금융재산이 8천만 원일 경우 그러면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죠. 그러면 무조건 정액으로 2천만 원 공제되는 거죠. 4천만 원 공제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에 이어서 2순위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과 공동순위죠. 예. 그런데 만약에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순위. 그래서 배우자는 직계존속이나 비속과 항상 공동순위이지 밑에 하위순위가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에 보험 계약자가 미성년자라면 그럼 보험료를 누가 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돈을 낼 수 없는 예를 들면 뭐 금치산이나 한정치산과 같은 돈을 낼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2장 생명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3장이죠.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변액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